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국의 문화, 빨리 한번 보고, 그 다음, 삼국 통일의 과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국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국은 다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가 이제 종교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교를 수용한 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불 사상 기억이 날 거고요. 그리고 일부 귀족들도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윤회 사상을 이용해서 신분적인 특권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을 했다. 윤회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신분적인 특권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귀족으로 태어난 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네가 지금 노예로 태어난 건, 노비로 태어난 건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분적인 특권을 좀 합리화하는 이런 걸 했고요. 다음 불교, 삼국의 불교는 뭐 삼국의 불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호국 신앙이라고 합니다. 호국. 나라를 수호한다고. 그래서 되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다거나 뭔가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황룡사 9층 탑, 9층 목탑이었기 때문에 불타 없어졌고요. 지금은 경주에 요거 탑 모양을 본 떠가지고 타워가 있죠. 그다음 백제 밀익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황량하게 밀익사 터가 굉장히 넓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면 되게 그 뭔가 되게 황량한 느낌이 납니다. 가보면. 다음 불교식 이름의 왕들, 자 신라 버풍왕, 진흥왕 같은 경우 버풍 불교의 법도를 처음 일으켰다. 진흥 불교를 더 전진시켰다. 그래서 진흥. 다음 원광의 세소곡에는 제가 굳이 뭐 설명은 안 했는데 화랑도 애들이 따르는 5가지 계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님이 만들었고 해서 불교에 좀 영향이 있다. 뭐 살생유택이라든지 뭐 임전무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불교 미술 탑, 뭐 사원 이런 것들 사원은 아까 얘기했고요. 주로 부처님 사리를 모셔두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탑이 많이 만들어졌죠. 스투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목탑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고구려 다 목탑이어가지고 전해진 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 석탑으로 변했고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 목탑의 양식이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뭐 평제탑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황룡사 9층 탑 이렇게 돼 있고요. 분황사 석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서 복원된 모습 봤었습니다. 복원되기 전에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일 때 이런 느낌이었고요. 다음 분황사 석탑. 다음 불상은 뭐 우리 딱 세 개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는 요거 영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랩하냐고 했던 영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은 이 스님한테 부처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우라를 표현한 이 광배라고 해요. 빛나는 배경. 요 보면 요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뭔가 기가 뿜어져 나온 듯한 아우라를 표현해 놨죠. 요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다음에 요게 서산마의 삼종불상이라고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데 조금 좀 저는 조금 실제로는 그렇게 막 온화한 미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징그럽다 표현하기 좀 그렇고. 다음 여기에 뭐 신라에도 요 베리석불이라고 배동석불이라고 하는데 삼존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륵보살 반가상 이런 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뺏긴 모양이 일본에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 있다. 그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뭐 이거는 그냥 봐두고요. 고구려는 수도 태학이 있었고요. 백제는 오경박사에서 기간은 뭔가 유학 교육 기간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오경박사라고 한 제도가 있었다. 그다음 신라는 뭔가 기간도 없고 박사에 대한 기록도 없지만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서 임신년에 청년 둘이서 우리 공부 겁나 열심히 하자라고 서약을 기록한 비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라도 뭔가 유학 교육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사책은 다 각 나라들이 펼쳤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다음 도교는 우리는 산천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 이런 게 좀 결합돼서 주로 이제 사신도라는 형태로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작, 현무, 백호, 청룡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신도 도교랑 관련이 있다. 뭐 그리고 산신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제의 산스무늬 벽돌, 금동 대학로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뭐 천문학 이런 게 되게 발달했는데 그게 사실은 천문 관측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왕의 권위랑 되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수업 때 이 부분을 굳이 뭐 설명하진 않았는데 농경이랑도 일단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거랑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요 당시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건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하늘에서 노해서 뭔가 천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뭔가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왕의 권위와도 아주 밀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문관측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신라의 첨성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고구려는 이제 천문도 이제 별자리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천문도가 너무나도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경복궁 갈 텐데요. 경복궁의 국립 고궁박물관이라고 경복궁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돌기둥에 천문도 만들어놨거든요. 그 별자리 그림이 쫙 다 있는데 아주 정밀합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구려는 되게 뭔가 싸움 잘하고 뭐 문화적으로는 뭔가 뛰어날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실제로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산스무늬 벽돌이고요. 이게 첨성대죠. 경주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다음 무덤. 무덤이라고 하는 건 요 무덤 양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은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의 양식 그 민족끼리 어떤 민족이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같은 무덤 양식을 갖고 있다는 건 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구려 백제의 이제 처음에 무덤 양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점은 같은 계통이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해서, 이 초기에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가는 건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앞에 입구가 그냥 뻥 뚫려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도굴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굴 앞에 입구 좁게 들어가서 안에는 넓은 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벽면이니까 굴식 돌방 무덤에는 주로 벽화를 많이 그렸다. 그래서 뭔가 벽화가 나온다 하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건, 백제는 웅진시기, 그러니까 특히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같은 경우가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굳이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신도, 많이 나왔고요. 이게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이렇게 다 벽돌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요거 이제 공주 이제 박물관에 가면 무령왕릉 이렇게 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가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돌무지 무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덧널이라고 해서 이제 도구를 막으려고 이제 따로 이제 널을 하나 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돌과 흙을 쌓은 형태라서 도굴이 되게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유물이 당연히 이제 마지막 최종 승리자였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신라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많은 유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특히나 신라 유물이 많은 이유는 이런 거랑도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마총 볼 수 있고요. 천마총은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요거 사실은 요 막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말 안장 같은 데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요 천마도가 나왔다고 해서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총과 능에 구분했었죠. 총은 주인이 누군지 불분명할 때, 그래서 뭔가 유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형태고, 호총, 천마총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능이라고 하는 건 그 주인이 명확한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누구 왕능, 누구 무슨 능 이렇게 하는 건 주인이 명확할 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삼국은 되게 엄격한 신분 제도였다. 뭐 이 정도는 받으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였겠죠. 요거는 좀 한 가지 재밌는 그림인데, 삼국시대는 신분제를 이렇게 그림에도 표현을 해뒀습니다. 벽화에 나오는데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이렇게 그려요. 차이 나게. 그래서 제일 가운데 여기 커다랗게 그려진 사람은 이제 높은 신분, 이제 귀족이라서 되게 크게 그려놓고, 나머지 밑에 하인들은 점점점 작게 그려놓은 형태인데, 이게 이제 원근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 골품제는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뼈에다가 등급을 매긴다는 아주 독특한 신분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혈통을, 가문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 교과서에선 이렇게 가로로 돼 있었지만 우리 세로로 된 보통 이런 골품제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애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왕족, 귀족들이라고 보면 되고, 육두품 풍계 내려갈수록 점점점 이제 신분이 낮아진 형태인데, 물론 이제 1두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두품 이하로는 거의 이제 평민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봐두고, 우리가 딱 비교해서 볼 건 진골 귀족하고 육두품의 요 관계를 좀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육두품 애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진골 귀족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된다라는 점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대교류라는 거를 보려면 일단 가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했었지만 가야 토기 양식이 전해져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 일본 스에키 토기 기억해 두시고, 백제가 특히나 좀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도너 가르쳤다고 하고, 불경과 불상을 전하기도 하고, 뭐 백제의 뭐 절이나 이런 거 짓는 건축 양식 이런 것들도 일본에 그대로 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요거 방가상이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인데 완전 똑같죠. 머리 장식부터 해서 옷의 형태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더 잘 만들어져 있다. 이거 받으면 되겠고, 고구려는 먹, 종이, 물감 이런 거 제조 방법 전했다고 하고, 특히 뭐 나중에 뭐 아스카 문화라고 일본 고대 문화가 나타나는데, 요거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스승이 고구려의 승려였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벽화 모습 보면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삼국에 영향을 많이 줬다 요 정도. 그리고 칠지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굳이 제가 수업 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이 안 나와요 우리. 그래서 일단은 자, 다시 이어서 이제는 삼국통일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됐다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중간 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삼국통일의 과정 중에 하나로
고구려가 수와 당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요 복잡했던 요 국제 정세를 한번 봐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라가 엄청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나당 이제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백제 고구려를 물리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결국은 나당 전쟁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남은 이 당마저 자기들이 몰아내면서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이제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옛 고구려의 땅 그 위쪽 만주 쪽에 이제 발해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남북국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일단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의 국제 정세는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십자 외교. 그때 제가 뭐 필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남북 세력하고 동서 세력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세력은 저 북 위로, 맨 위로부터 돌고 백외 이렇게 봐두면 되고, 나머지 이제 신라는 한반도의 손자 왕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당, 그리고 수, 처음에 수, 그 다음 당,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처음에 이제 발단은 수가 결국은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 통일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고리랑 같이 연합을 맺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제랑 신라가 경쟁을 하다가 성왕이 진흥왕한테 뒤통수를 맞죠. 그러면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좀 전성기를 누리게 되니까 나머지 고구려 백제가 또 연합을 맺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백제는 이미 외와 연합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고 백외가 이렇게 남북 세력으로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신라는 나머지 수 그리고 이어지는 당까지 이제 맺어지면서 돌고 백외 수당신 이렇게 십자유가 이루어졌다. 그런 걸 일단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고구려가 수를 먼저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선빵을 쳤습니다. 사실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고구려한테 완전 개패하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희가 부상도 입고 돌아가면서 결국 침략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그 말 듣는 아들이 아니죠. 왜 수양제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재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13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자, 이 113만 대군은 공식적인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인 건데, 요거는 사실 한 400만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 병력과 보급 병력까지 다 포함해서라고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 대군이 쳐들어가게 됐고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에 온 힘을 다 실어서 막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막았고, 전방 지역에서 이제 막혀서 넘어오지 못하니까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우리의 엄청난 영웅 을지문덕에게 개패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살수대첩.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수나라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물리친 전투하면 살수대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때 이제 대피하고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수나라는 요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과 물자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물론 수나라는 대통합공사 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운하 만들고 있었고, 그걸 원정 실패하면서 국력이 쇠퇴하면서 결국은 반란으로 멸망을 했고 당이 건국되는 이런 과정이었죠. 그건 2학년 때 우리 배웠습니다. 자, 원래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제가 이거를 늘 되게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우중문이라는 애한테 막 조롱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요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그 다음 수화는 이미 끝났고 남은 당과 이제 고구려의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이 처음 생겼을 때 당고주 이연이 처음 건국을 했을 때는 자기들도 안정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랑 좀 하친을 맺고 잘 지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당 태종이 즉위하면서 좀 이런
정세에 좀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세민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구려에 좀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이 천리장성 축조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고구려 내에서 이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강경파 싸우자는 쪽과 온건파 우리 그냥 당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좀 숙이고 들어가자. 그래서 화해를 맺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양쪽 파가 싸우다가 요거 이제 개소문이 우린 강경책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정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마지막 왕 보장왕을 자기가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이제 대망리지라고 하는 스스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대단 강경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요걸 구실로 해서 이제 처음 침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 전방 쪽에 막 밀리긴 했는데 최후의 보루가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에서 이 안시성 성주 뭐 양만춘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실존 인물이 아닐지도 아무도 모르고 어쨌든 생물련이 되게 불분명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선 안시성 성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안시성 성주가 아주 잘 막아내서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당을 물리친 전투하면 안시성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는 살수대첩, 당은 안시성 전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엄청나게 잘 막아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고구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수와 그 다음 이어지는 당까지 어마어마한 침략들을 계속해서 당은 요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침략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수나라 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 온 힘을 다 실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아닌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하나의 전투 하나하나가 그런 이제 전쟁을 치러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아내면 막아낼수록 점점점 고구려는 데미지가 쌓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그런 와중에 남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신라를 아주 대차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40여 성 정도를 빼앗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뺏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되게 엄청나게 국가적인 위기를 느낀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처음 파견이 돼서 영계소문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막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계소문이 너희가 뺏어간 고구려의 땅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진흥왕 때 황초령비랑 마울령비 그래서 고구려 아주 깊숙한 북쪽 영토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신라가 그거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김춘추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협상은 결렬된 거고 근데 김춘추가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기 꾀를 잘 써가지고 탈출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파견된 곳이 물론 처음에는 일본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 마지막 최후에 남은 게 이 당입니다. 그래서 당에 가서 이제 만났고 그때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때는 더 이제 위기에 몰린 상태니까 뭐든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된 거고 처음 이제 쳐야 될 곳은 바로 이제 백제인 거죠. 백제를 당장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당 연합군이 같이 이제 백제를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황산벌의 계백이었죠. 와서 싸운 관창 그 황산벌 전투였고 이때 계백의 5천 하고 김유신의 5만이 붙어가지고 총 4번을 싸웠는데 앞에 3번을 계백이 다 이깁니다. 결사대였죠. 죽음을 각오한 애들이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은 김유신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그렇게 멸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백제 멸망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거치고 나서 그 다음 고구려 멸망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렇게 돼 있지만 중간 딱 이걸 정리를 하자면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다음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멸망도 자, 여기 한 번에 그냥 나와 있어서 같이 보는 건데, 일단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이 강력한 이제 카리스마로 이끌고 가더니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지배층 사이에서 좀 내분이 일어납니다. 특히 개소문의 아들들이 이 대망리즈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연남생, 장남인 연남생하고 나머지 동생 남건, 남산이 이제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남생이가 일단 물려받게 되는데, 얘가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형을 이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남생이가 당으로 망명해버렸고, 당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최전방에서 자기가 선봉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평양성이 아주 허무하게 함락되었다. 그게 668년입니다. 자, 부흥운동 여기는 이제 같이 있지만 실제로 순서대로 본다면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부흥운동은 독신, 요거는 신하, 도침은 승려였고요. 다음 흑지상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 풍 있었는데 부여풍입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막 했는데 결국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내분으로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고구려 부흥 운동인데, 뭐 권모잠이라든지 고현무라든지 그리고 보장왕의 서자 안승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내세워가지고 결국 부흥 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신라의 지원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게 나당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 중에 한 축이 신라였잖아요. 근데 그 신라가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게 왜 그랬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자, 왜냐면 이제 신라 입장에서도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당한 마당에 나머지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건 당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당이 그냥 돌아갈 생각이었고 오히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든 몰아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고구려 부흥군을 이제 신라가 같이 지원해주면서 공공의 적인 이 당을 물리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애를 일단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라의 지원을 같이 받아서 공공의 적인 이 당을 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나당 전쟁. 자, 앞서 얘기했지만 당은 애초에 단순하게 신라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를 어쩌면 이용을 해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을 보인 것이고요. 그걸 잘 보인 것이 바로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를,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호부를, 요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신라에도 경주에도 계림 도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라까지도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걸 너무 대놓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신라도 얘들이랑 같이 신라도 당을 결국은 몰아내야겠다 라면서 이제 결국은 둘이 전쟁을 붙게 된 것이고요. 그게 나당 전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대대적으로 육군을 물리친 전투라고 하면 매소성 전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군을 물리친 전투는 기벌포 전투. 결국 기벌포에서 다 몰아내면서 나머지 당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소성 전투는 생각보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당이 20만 대군이었어요. 그걸 이제 신라가 결국은 물리쳤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기벌포에서도 격파하면서 결국은 몰아낸 거죠. 그래서 정확히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연도는 외울 필요 없지만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멸망이 668년입니다. 8년 걸렸죠.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 거치고 나당전쟁까지 하고 삼국통일을 하는데 676년 또 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통일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전투와 함께 시간이 꽤 걸린 전쟁이었다, 이렇게 봐두면 통일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는 가장 약한,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최종 승리자로서 뭐 중간 과정이 그렇게 썩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민족의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세라고 하는 손을 빌려야만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세를 다 자기들 손으로 결국 몰아내면서 어느 정도는 자주적인 성격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계와 의의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한계점 우리가 늘 지적한 건 이거죠. 민족의 배신자, 외세 의존적이었어. 특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으니까 그런 외세 의존적 이런 것들이 되게 컸고, 되게 안타까운 건 영토를 절반 이제 넘겨줘야만 했다는 거,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어쨌든 하지만 최초의 통일이었고, 나머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민족을 통합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은 당을 물리치고 통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자주적인 성격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해 유민, 발해 유민이 아니죠. 고구려 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고구려 출신 장군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 건국한 발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은 대조영은 요 당시는 그렇게 유민들을 이끌고 할 만한 뭔가 지도력과 나이 이런 걸 경험을 갖추지 못했던 것 같고, 자기 아빠 걸걸중상, 대중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민을 이끌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사람과 이제 말갈 집단 이끌고 하면서 이제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발해라고 하는 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 계승의식을 어떤 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라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낸 문서 뭐에 보면 발해를 고구려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에 발해왕을 고구려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인이야, 우린 고구려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고구려 양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에 관한 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